내일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집니다. 치열한 접전 속 트럼프가 미리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결과에 불복하리라는 시나리오가 나와 가게마다 합판이 덧대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입장문을 전하고 재수감됐습니다.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투표율은 26%에 그쳤습니다. 옵티머스 비자금을 관리해온 회사에서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개인 계좌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검사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보수단체는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서울 입주 물량은 2년 7개월 만에 최저여서 전세대랑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헬멧 미착용 범칙금 조항이 사라지는 등 규정이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국 대선이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 오전이 되면 개표가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판세를 보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트럼프의 막판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 미국 지도 보면서 판세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각 주마다 걸려있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간접 선거입니다. 즉, 이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곳의 대표적인 경합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쇠락한 공업지대를 뜻하는 러스트벨트 3곳과 일조량이 많아서 선벨트로 불리는 이 남쪽의 3곳입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는 이 러스트벨트 3곳에서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의 막판 추격이 만만치 않아서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선벨트 3곳에서 모두 이기고 펜실베니아까지 승리하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 거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마지막까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이제 정말 긴장감이 돌겠군요. 두 후보 모두 총력전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10곳에서 유세를 잡았습니다. 어제는 미시간에서 유세를 시작해서 북부에서 남부까지 5개 주를 돌면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플로리다에서 했는데 밤 11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유세를 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오늘도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등 4곳의 경합주에서 5차례의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는 앞서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펜실베니아에서 추격당하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펜실베니아주만 찾습니다. 자, 북부 경합주 이 러스트벨트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는 상대적으로 접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곳을 잡고 쐐기를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바이러스라며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흑인 사회를 위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4년 전 민주당 지지가 많은 흑인 사회의 투표율이 59.6%로 높지 않았다는 판단에 당일 현장 투표하고 독려하고도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 해리스도 흑인 유권자가 많은 조지아주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I don't want to be attacking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후보의 선거 운동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훑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TV 광고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상전이라면 바이든은 공중전에 집중하는 셈이죠. 그 이유를 이태영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여성 2명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만 250만 명입니다. We've contacted over 6.2 million voters here just in Georgia, and we just recently knocked our 1 millionth door in the state of Georgia. 돈이 많이 드는 TV 광고 대신 방문 유세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도 하루에 최대 5곳씩 유세장에서 면대면 접촉을 합니다. 바이든은 엄청난 선거 자금을 바탕으로 TV 광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가 이번 주 TV 광고에 사용할 금액만 5,100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2배입니다. In September, Biden had a mammoth haul of donations, $383 million. That's $135 million more than Trump. 아직도 다 못 쓴 바이든 캠프의 후원금 잔액은 트럼프 캠프에 비해 4배 이상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던 월가가 바이든을 지원하면서 후원금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돈을 많이 쓴다고 이기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게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에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개표 초반 국면이 유리할 때 승리를 선언하고 나중에 뒤집히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라는 건데 유혜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표 초반엔 트럼프가 앞설 수 있습니다. 당일 현장 투표가 먼저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한다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지지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는 어느 시점에 승리를 선언해놓고 후반에 역전되면 사전 투표는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에 재검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가 재검표 소송을 냈는데 당시 연방대법원은 재검표를 중단하도록 판결해 부시가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전에 연방대법원 구성을 보수 6명, 진보 3명인 보수 절대 우위로 꾸린 이유입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9 justices.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면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주는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단을 보내야 하는데 소송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면 개표된 상황까지의 최다 득표자가 선거인단을 가져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각 주가 개표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트럼프가 계속 있을 수도 있다며 민주당으로선 이겨놓고도 이긴 게 아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미국인들은 대선 이후 지지자들 간의 대규모 충돌이나 소요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기 구매가 급증했고 약탈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한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FBI는 폭력 사태에 대비한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소영 기자입니다. 차를 끌고 나온 트럼프 지지자들. 다리 위를 메우고 깃발을 흔듭니다. 비슷한 시각 뉴욕.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No cops! I said no cops! 오리건주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충돌했습니다. LA에서도 비벌리힐스에서도 후보 지지자들은 심하게 충돌했습니다. This is a tale of one city and 2 demonstrations. 앞서 텍사스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민주당 유세버스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 FBI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이 분위기라면 개표 상황에 따라 대규모 폭력 사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미 뉴욕 등 주요 도시 상점들은 가림막과 가벽을 세우며 폭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를 중심으로 총기 구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Normally that is full. Due to demand, inventory comes in maybe in the morning, and by the afternoon, I would say half to 3/4 of it is sold. FBI는 선거 불복 폭력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 미 대선은 우편으로 투표한 사람이 유난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우편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중간에 분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빌미로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대선의 우편 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일단 우편 투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유권자들이 사전에 집으로 발송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 우편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인데요. 150여 년 전 남북 전쟁 당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기준은 주마다 다르죠.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에게 보내는 주가 6곳, 희망자에게만 보내는 주가 38곳, 코로나 사태로 우편 투표를 임시 허용한 주가 6곳으로 집계가 됩니다. 미 50개 주 전부 이번 대선에서 예외 없이 우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우편 투표율이 유난히 높은 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요. 네. 몇 명이나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까? 먼저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는 약 2억 4천만 명입니다. 현재까지 우편 투표가 접수된 유권자는 5,900여만 명, 여기에 사전에 현장 투표를 한 3,400여만 명까지 더하면 9,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이 전체의 39%, 10명 중 4명인 셈이죠.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사전 투표자 5,700여만 명보다 이미 60%나 많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난히 높은 우편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은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많다는 건 당일 투표가 적다는 뜻이 돼 트럼프에게 불리할 거란 분석이죠. 과거 트럼프 본인이 이 우편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영향을 줬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런데 이 우편이 늦게 도착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우편이 언제 도착하느냐가 선거 막판에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죠. 28개 주가 늦어도 선거일인 3일까지 도착을 해야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후에 도착한 표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22개 주가 3일 이후 도착을 해도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데 기준이 주마다 다릅니다. 도착 기한이 짧게는 4일까지인 텍사스가 있는 반면에 길게는 23일까지 도착을 해도 유효로 인정을 하는 워싱턴이 있죠. 예, 복잡하군요. 미국은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선거인단 전체를 다 가져가는 아주 독특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선거 불복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는 우편함 탈취나 용지 조작 같은 위조 같은 투표 사기가 벌어질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을 예고를 한 상태죠. 예, 투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게 깨질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한 당원의 86%가 찬성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입니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투표율이 26%에 그친 겁니다. 민주당의 당규에는 전 당원 투표의 경우는 적어도 3분의 1이 투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자체가 사실상 무효라는 뜻이죠.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을 바꾸기 위해 실시한 전당원 투표에서 응답자의 8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무공천을 뒤집으며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당에선 당원 자체가 문제였다는 옹호 발언도 나왔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투표권을 막은 과잉 금지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26%에 그치면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당규엔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고 비판했지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종의 여론조사여서 정족수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당원 개정을 명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로 당원을 개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실 배경 걸게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는 글을 적어 넣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 부산시장 당내 후보군들을 연이어 만났습니다. 사실상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는 점은 적지 않은 고민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국민의힘 회의장에 후보 내지 말아야죠란 문구가 걸렸습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을 향해 했던 말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약속 파기를 꼬집은 겁니다. 86%만큼의 비양심이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향한 제3차 가해 행위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폭거다 이렇게 보죠. 정의당은 책임 정치를 기대한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충당되는 선거 비용 838억 원 전액을 민주당에서 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까지 광화문 모처에서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 등 서울시장 원외 후보군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고 점심 땐 부산 지역 중진들을 만나 내년 보궐선거 관련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참신한 인물도 좋지만 이길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험 많은 후보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사람도 없는데 뭐 지금에 와서 뭐 야권 연대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 영입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선 규칙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 선호도가 상당히 올랐다는 겁니다.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만 현실은 때때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7.2%였습니다. 전달보다 6.7%포인트 올라 해당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40.2%에서 계속 하락하면서 21.5%를 기록,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수치였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권과 대립하는 이미지가 윤석열 총장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여당 지도부에선 검찰협회장이 아닌 검찰총장을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지사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견제했습니다. 정치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반증 아닐까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정권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했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될 검찰총장에 관해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대권 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가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옵티머스 수사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불리는 회사가 있는데 트러스트 올이라는 곳입니다. 옵티머스의 돈이 여기로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죠. 저희 취재진은 지난주 이미 이 트러스트 올의 계좌 내역을 확보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김재현 대표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처도 모르게 수표로 빼쓴 돈도 1,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남 한복판 건물 4층. 사무실은 텅 비었고 내부 벽지까지 뜯겨 있습니다. 옵티머스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트러스트홀이 사용했던 사무실입니다.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뭐 트러블이니 그런 거 있는 거. TV조선이 트러스트홀의 계좌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트러스트홀에서 아무런 직함도 없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이름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펀드 자금 가운데 816억 원은 70여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개인 계좌로 보내졌고 1,300억 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수표로 인출됐지만 계좌만 봐서는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남편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는 김 대표가 수백억 수표를 수시로 인출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천억 원의 수표가 사채업자들을 통해 현금으로 세탁됐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현금으로 세탁된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앞서 첫 재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트러스트 올로 넘어간 뭉칫돈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쪽만으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개인 계좌로도 최소 수십억 원씩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최초 설계자로 지목된 유모 스킨앤스킨 이사. 펀드 환매 중단 막으려고 옵티머스에 스킨앤스킨 자금 투입하셨나요? TV조선이 확보한 옵티머스 비자금 회사 트러스트홀의 계좌 내역을 보면 회사 돈 최소 57억 원이 유 이사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유 이사는 본인 개인 계좌로 4번, 부인 개인 계좌로 1번, 총 5번에 나눠서 받았는데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전 행정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옵티머스 관계사 대표 박모 씨 계좌로도 최소 55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 계좌로도 30억 원이 송금됐고 옵티머스가 청와대 행정관 로비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할 수 있게 도운 신생 바이오 업체의 대표 양모 씨 계좌에도 3억 원이 이체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금이 흘러간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검토해 해당 인사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징역 17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의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수감 절차도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할 방도 일반 재소자와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이미 1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인데 수감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절차를 모두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형 집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연금과 치료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도 중단됐습니다. 전담 교도관이 지정되긴 했지만 신체 검사의 소지품 영치까지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수감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공간은 화장실이 있는 13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입니다.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TV와 침구류에 간단한 생활용품이 구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르는 곳인데 그럼 앞으로 다른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 수용자 분류 작업을 거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고령의 지병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곳 동부구치소에서 별다른 이감 조치 없이 형을 계속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터라 징역 17년형 중 남은 형기는 16년입니다. 형기를 다 채운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출소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 연금이나 사무실 제공 등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신 측근과 변호인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를 가둘 수는 있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엔 이른 아침부터 지지와 규탄 시위로 어수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명박 대국민 사과하라. 이 전 대통령 재수감에 항의하는 지지 진영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가 살기가 좋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위원을 지낸 인사들과 간단한 면담을 가진 후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6분쯤 자택을 나섰습니다. 자택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과 변호인에게 걱정 말라, 다만 나라가 걱정된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 규탄 시위는 서울 동부구치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치소 담장 밖에선 시민 30여 명이 찬반으로 갈려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검 앞에 설치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자진 철거됐는데 이번에는 동부지검의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평검사를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반면 평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3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앞에 있던 화환을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화환 350개를 치우는데 트럭 10대가 동원됐습니다. 화환에 달려있던 응원 메시지는 따로 모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앞에는 새로운 화환이 놓였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평검사들을 응원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평검사님들이 법무부 장관의 월권행위, 다시 말해서 인사권 남용, 그리고 수사 지휘권 남용에 대해서 분노의 임계점을 드러내면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나흘 만입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SNS에 해당 청원글을 올리면서 청원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해원 부부장 검사는 SNS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부끄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개그맨 박지선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친도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사망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1시 44분쯤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모친과 함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부인과 딸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 씨의 아버지가 낮 1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부인과 딸 모두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병을 치료 중이었고 박 씨 어머니가 최근 서울로 올라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의 모친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춘재가 이를 법정에서 다시 한번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춘재가 34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고 또 진범 이춘재를 대신해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이 윤석열 씨의 재심 청구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춘재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이춘재를 태운 호송차가 수원지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춘재는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1986년 화성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된 지 34년 만에 공개법정에 선 것입니다. 이춘재는 1980년대 연쇄살인 14건을 자신이 했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에 자백한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잊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는 재판을 지켜본 뒤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준 건 고마운 일인데 참 100%는 참 만족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고 끝나고 나서는 그때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윤 씨에 대한 재심은 오는 19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르면 연말에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만취한 40대가 트럭을 몰고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100km를 질주했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에 경찰은 실탄을 쏴 붙잡았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트럭 뒤를 경찰차가 추격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심지어 후진으로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경찰관이 다가오자 다시 달아납니다. 경찰이 트럭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등 4발을 쏜 뒤에야 1시간 20분간의 광란의 질주는 멈췄습니다. 놀랬죠? 소리가 나길래 다리 넘어가면서 빵 소리가 났는데 경찰은 A씨가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트럭 유리창을 깨고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100km를 질주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천 시내 등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만취 상태에서 시내를 중앙선도 넘고 인도도 침하고 그렇게 상당히 난폭하게 위험한 운전을 해서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급행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무원이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인국철 1호선 인천행 급행열차입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중년 남성이 노약자 보호석에 앉아 욕설을 내뱉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자리를 피하고 이 남성은 태연하게 캔맥주까지 마십니다. 급기야 담배까지 피웁니다. 여기 담배 태우려고요? 네? 담배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이 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인국철 1호선 인천행 급행열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다 못한 승객이 기관실에 상황을 알립니다. 해당 남성은 정거장 2곳을 거칠 동안 영무원들과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중년 남성은 이곳 주안역에서 인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에 달아났습니다. 영무원들이 남성을 강제 하체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그럼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라 하고 이제 무전을 하니까 신고 얘기를 듣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철도경찰대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동안 검사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직 헬로윈, 여파 등은 확인되지 않은 수치여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상생활 공간을 통한 전파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확진자가 사우나 방문을 숨기면서 사흘 만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7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 1층과 3층에 있는 포장마차와 사우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연쇄 감염은 포장마차를 방문한 아산 50대 남성이 지난달 3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포장마차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0대 남성의 직장 동료 등 6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손님과 업주 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있으면은 거의 종업원은 마스크만 써도 안 걸리잖아요. 대개가 다 쓰고 있잖아요. 더구나 술집에서는 당연히 써야지. 같은 건물에 있는 포차와 사우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내 포차 업주는 3층 사우나를 거의 매일 다녔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선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 사이 사우나 방문 손님과 손님의 가족 등으로 N차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더 좀 정밀히 살펴보니까 거의 매일 좀 사우나를 방문한 오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 전남 한평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경기 광주와 파주에서는 일가족 9명과 물류 배송업체 직원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이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인도와 차도 구분 없이 활보해서 사고 위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안전 관련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음 달부터 되려 완화돼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엉망진창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주변. 출구 곳곳에 전동 킥보드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는 쓰러져 있고 인도 한가운데를 점령하는 상황까지 생기지요. 반납 장소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이렇게 거리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불만은 커집니다. 그냥 아무데나 세워놓고 사람도 많은데 좀 지나다니기 불편하더라고요. 실제 킥보드 관련 민원도 4년 사이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위험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킥보드. 잠시 뒤 달려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생 2명이 크게 다쳤죠. 얼마 전 경기 성남에서도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사진은 보니까 헬멧이 없고 모자를 쓴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불안하기 마찬가지죠. 갑자기 확확 지나가니까 깜짝 놀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속력을 위해서 가까스로 지그자그로 많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오토바이처럼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사고 위험성은 여전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조항이 사라지고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위험한데 더 완화가 되면 위험 요소 되는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편한 보행과 사고 위험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요즘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은동의 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이번 달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새 아파트지만 전세 물량은 전체 10%도 안 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형 기준으로 3억 원 후반대에 분양됐지만 전세 호가는 이보다 1억 원 이상 높습니다. 이번 달 서울의 입주 물량은 월별 기준으로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 다음 달 역시 전국적으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33% 적은 2만 2천 세대에 그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을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올해 연기가 이어졌던 분양 물량은 연말에 쏟아집니다. 연내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던 단지들이 분양 채비를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만 2,500여 가구, 수도권과 지방을 합치면 4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늘어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했는데 과거에 비해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졌고 특별 공급이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당첨의 기회가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새 아파트 입주는 끊긴 채 연말 분양 물량만 반짝 급증을 보이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세금 문제를 둘러싼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쪽은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입니다. 재산세를 좀 내려주고 현행 10억 원인 대주주 자격 요건을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주식 양도세 부담도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세수 부족이 걱정인 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큰 틀의 방향이 잡혔고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란 말도 나왔습니다. 이 큰 틀의 방향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정부가 밝힌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과 대주주 기준 변경을 논의했습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팽팽한 입장차는 오늘까지 이어졌지만 오후 늦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재산세율을 깎아주는 집값 기준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이하,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제시하며 맞섰지만 9억 원 이하 재산세를 완화해주되 6억 원 안팎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절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또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정부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수정안을 냈고 민주당은 10억 원이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자고 맞선 상황입니다. 두 기준에 대한 정부 발표는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대주주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미국 대선이나 이런 상황도 좀 봐야 되고요. 증시 상황이나 또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라서. 한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직결되는 공시가 현실화를 두고는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아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계획에 51.2%가 동의하지 않았고 40.7%가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유기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자체가 나섰고 지자체는 관련 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위탁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는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고 유기견의 새끼를 팔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간 건지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창고 안에 유기견 수십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운 게 언제인지 철창 안과 땅바닥엔 배설물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이거 완전 똥이 막 모더기가 얘 너무 불쌍해. 홍성군이 위탁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지자체 보호소 견사인데요. 얼마나 됐는지 모를 분변들이 이렇게 곳곳에 널려 있고 심지어 밥그릇 위에까지 분변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위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마치 개농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위탁업체는 길거리 유기견을 잡아 주인이 찾으러 오거나 분양될 때까지 돌봐줍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사실상 방치된 수준인데 사장님, 여기는요 유기견 보호소예요. 저렇게 똥을 갖다가 쌓아놓으시고. 유기견 성별 구분과 인식표 부착 등 기본 관리 절차를 안 지키는 곳이 있고 성별 분리도 꼭 하셔야 돼요. 유기견을 임신시켜 새끼를 낳으면 파는 등 사업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운영하시는 거 맞죠? 제가 그래도 지자체는 유기견 한 마리당 매일 보호비 11,500원을 지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셔서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뿌리칸 개체를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나 뭐 위생상태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돼요. 확인하면 저는 쓰시죠. 전국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280여 곳입니다. 그중에 지자체 직영은 39곳, 위탁은 245곳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230억 원이어서 포획비와 안락사 비용 등 위탁보호소당 거의 1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셈입니다. 하루 보호를 하면 하루 보호 비용이 나오고 또 안락사를 하면 안락사 비용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이제 돈벌이로 그런 게 가장 문제가. 세금을 지원하는 보호소 상당수가 파행 운행하는데 지자체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행정 업무 다른 행정 업무까지 다 맡아서 공무원 이런 거. 유기견 보호 사업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경악했었어요. 이 피를 이렇게 질질 흐르고 뼈도 나와 있는 상태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구나 할 거예요. 이 순간 이렇게 거기에 있는 게 고통스럽겠구나.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입니다. 미술 거장의 독창적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색채의 리듬을 입힌 것 같다는 평가를 받는 마티스와 낙서한 듯 자유분방한 화법을 보이는 바스키아의 예술혼을 느껴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날개를 잃고 파란 하늘에서 추락하는 이카루스. 어릴 적 동네에서 보던 서커스단과 칼을 삼키는 사람 등 강렬한 색채가 두드러지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로 꼽히는 마티스는 50년간 유화, 드로잉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말년에는 거동이 불편해지자 일명 종이 오리기로 예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재즈가 연주할 때의 즉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신이 가위로 종이를 오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생생한 색채와 섬세한 윤곽선이 돋보이는 마티스의 작품 120여 점이 국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어둡고 거칠게 표현된 건물들 사이로 화가 난 듯한 사람 얼굴이 보입니다. 뉴욕의 번잡한 거리를 바스키아만의 거칠고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묘사된 작품입니다.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바스키아는 사회적 억압과 편견에 저항하는 영웅을 기리고 꿈꿨습니다. 낙서하듯 자유분방한 화법은 텍스트와 드로잉을 조합해 즉흥성과 리듬감을 더합니다. 바스키아는 28살 요절하기 전 8년 동안 무려 3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번에 공개된 150점의 작품가만 무려 1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막이 올랐습니다. LG와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도솜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LG와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1회 LG는 3번 타자 최은성의 솔로 홈런이 터지며 비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키움도 이어지는 라모스의 홈런성 타구를 좌익수 허정엽이 호수비로 낚아채며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4회 이정우의 적시타로 1대1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균형을 깬 건 키움이었습니다. 7회 4번 타자 박병호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LG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7회 말 오지환과 김민성의 연속 안타로 키움 선발 브리검을 강판시켰고
바뀐 투수 안우진을 상대로 유강남이 몸에 맞는 볼로 만루 기회를 만든 뒤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며 2대2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두 팀 모두 고우석과 조상우, 마무리까지 필승조 불펜이 총 출동한 가운데 결국 승부는 9회까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장전이 진행되며 10회 2대2 동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가 승리한다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두산과 격돌하게 됩니다. 키움이 승리할 경우 내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인이 어릴 적 가장 반가웠던 말은 돼지고기 끊어왔다는 아버지 말씀이었습니다. 신문지에 둘둘 말아온 고기를 연탄불에 뒤적이며 어머니가 말하셨죠.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고기 볶는 냄새 퍼져나가 좋을 거 없다. 방문을 꼭꼭 닫고 입안에 기름 한 입 고이던 밤. 1980년대 가난한 소설가가 새빵 구하려고 헤맨 이야기를 단편 지상의 방 한 칸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시인이 같은 제목으로 사글세를 못 내 방 비워줄 처지를 탄식합니다.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하에 없단 말이냐.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1990년 미친 듯 뛰는 전셋값을 못 이겨 세입자 1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유서 한 대목 다시 돌아보죠.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 담당자들이 탁상 공론으로 하는 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럴범에 서민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새 임대차법 시행 석 달 만에 전셋집 품귀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국 전세 수급 지수가 191까지 올라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많던 전세 물건 씨가 마르면서 서울은 물론 주요 도시의 전셋값이 하늘이라도 뚫을 기세입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웃돈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주는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하고 전셋집 구해달라고 촉진비를 씁니다. 집 보여주며 관람료를 받고 세입자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웃지 못할 코미디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재발등찍기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 탓에 전셋집에서는 쫓겨나고 갖고 있던 아파트는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해서 오도 가도 못할 처지였죠. 그러다 결국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건네고 집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사령탑이 뒷돈을 쥐어주고 집을 파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정부는 결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의 밥그릇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고 나서야 지난 10년의 전세 대책을 검토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합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스스로의 정신 승리를 되새기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있어만 달라고 절규합니다. 11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중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올가을 첫눈 소식도 있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눈 소식까지 들려오는 만큼 이번 주는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겨울 코트 입으시면 좋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전주 11도, 부산은 14도가 되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